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에 생방송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을 지나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추석을 지난 후에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이제 대선을 두 달여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바싹 다가왔는데요. 각 후보들 분주한 가운데 캠프 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선 행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주요 세 후보들의 캠프 인선과 관련한 얘기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위에서 전문가 네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진 논설위원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사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분 모두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주제와 관련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문 안의 사람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눌 텐데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추석 이후 민심 변화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실제로 지지율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어떤 그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적인 면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진 위원께서 먼저 시작을 해주실까요?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계기로 지지율 하락이 멈춘 상태이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약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경쟁력 우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죠. 특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야권 후보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라는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의미 있는 격차로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은 제가 파악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무소속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한계, 이것이 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표율이 가까울수록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메인스트림 이펙트라는 게 있거든요. 주류 쪽으로 지지세가 모이는 거. 네네. 따라서 정당 제도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주요 정당의 후보 쪽으로 지지세가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상당히 이제 인기 투표적인 이런 지지율 추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출마도 좀 급하게 했고, 그리고 이렇다 할 공약을 오늘 오전에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구체적인 민생 공약은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이런 것들이 이런 지지율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에 유창선 박사님 해주실까요? 예, 뭐 추석 연휴 이제 거치고 그랬습니다만은 새 후보 지지율이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다소 이제 뭐 상승하는 이제 현상을 보였는데,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 상승은 아직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뭐 주식으로 치면 이를테면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이제 하락한 거에 대한 뭐 다소간의 이제 반등의 성격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여부는 좀 더 아마 며칠, 특히 조만간 뭐 중앙 선대위 구성 아마 뭐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는 좀 그걸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지지율 상승, 이것이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한테 그 지지율 경쟁에서 줄곧 일정한 격차로 이제 뒤져왔었는데 거의 뭐 턱밑까지 지금 이제 추격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아마 점진적이지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 제1야당
통합당의 그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면서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로 이제 보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약간 이제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이달 하순 정도 접어들면서 문재인 후보한테 저는 큰 폭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추월될 가능성도 또 열려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김론석 의원 그 전망하고 다소 좀 다른 부분이 뭐 안철수 지지율도 그렇게 그렇게 급락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쭉 봐왔듯이 이 안철수 지지층도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상당한 그 신뢰 강도가 이제 좀 강하다, 이런 특성이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간에 지금 엎치락뒤치락 조정은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야권 단일 후보 그 경쟁 과정에서는 아마 그 문안 두 사람이 앞으로 상당히 팽팽한 그런 어떤 접전의 대결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네. 홍 교수님 의견을 네, 말씀해 주시죠. 같은 질문이신가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추석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가 사실상 첫 번째 이제 그 대선의 그야말로 대선 주자들이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는 사실은 컨벤션 효과라 그럴까요?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다든가, 문재인 후보가 그 경선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된다든가, 확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지지도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나오는 대개 민심을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선 삼국지라고 할까요? 과거 중국의 삼국지처럼 상당히 지금 아주 그야말로 솥발 같은 그런 좀 위치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지율이 뭐 일일 변화도 있고 지금 트렌드도 계속 조사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견고하게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세 사람의 후보, 특히 제3 후보가 거의 30%에 가까운, 혹은 뭐 다자되게 됐을 때요,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일찍이 대한민국의 이 대선 역사상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을 지금 단순히 지금 야권에서는 물론 희망컨대 반드시 단일화해야 이긴다, 필승이다라고 해서 단일화를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또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방식으로 솥발같이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세 후보가요, 단일화가 반드시 그렇게 바라는 대로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앞으로의 이러한 지지율의 변화는 이제 측근 비리라든가 친인척 비리 같은 이런 돌발 사태, 혹은 뭐 사실 어제도 뭐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혹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어떠한 내놨는데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든가, 뭐 하나 더 한다면 검증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증 의혹에 대해서 그 의혹 제기 자체보다는 근거 없는 검증 의혹을 제기한다든가, 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성의 없는 그런 대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 국민의 감성이나 감정을 좀 흔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 견해 어떠세요? 세 분이 할 이야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추석 민심의 실체를 보면 일단은 국민들이 마음을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누구를 투표하겠느냐, 지지하겠냐는 것은 짧게는 한 달, 길면은 2달, 대선 직전까지 저는 계속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일단 안철수 후보가 추석 직후에 바로 박차고 나간 것은 약간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똑같이 야권에 있으면서 동방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야권 지지층이 상당히 넓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근혜 후보의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이 표의 확장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그런 성격이 이번 대선에서도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석 전후에서 가장 제가 크게 두드러진 것은 야권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안철수 교수와 지금 그 문재인 후보 또 박근혜 후보 삼국지라고 우리 홍 교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삼국지는 좀 현재 3명이 좀 부각된다는 것 뿐이죠. 일단 박근혜 후보와 나머지 진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싸움은 이제 박근혜 후보는 여권 내에 정말 국민들이 다시 한번 정권을 재창출의 기회를 줄 것인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면 박근혜 후보에게는 큰 그 어려움이 온다고 보고 야권이 이제 정말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일종의 기본 전제가 깔리지 않는 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교수도 단일화라는 것이 일종의 성역같이 그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또 정권 교체의 또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뭔가 좀 매우 긴장되는 것을 그 추석 민심이 좀 보여줬지 않았느냐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들 들어보니까 그 중에 제일 주목할 만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 부분이었고 또 단일화 문제는 아직 전망이 참 힘들다 이런 얘기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이 뭐 방금 전에 표현된 대로 대선 삼국지 경향 그런 그 표현이 가능할 정도니까 워낙 접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에게 그 지지자들이 좀 견고한 그런 양상도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표현을 쓰던데요. 이런 그 각 후보의 아주 그 견고한 지지층 세력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각각의 후보들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예, 네.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후보 경우 모두 상당히 그 지지층의 어떤 견고성 이런 게 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 추석 연휴 전에 그 과거사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일정 정도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이제까지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박 후보의 그 지지층이 대단히 견고한 이런 성격으로 이제 보여줘 왔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도층이 기반이 많기 때문에 좀 악재를 만나면 쉽게 흔들리지 않겠느냐, 이탈만해하겠느냐 그런 뭐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여러 차례 그 검증 공사에 이런 거에서 지지율이 거의 흔들리지 않았던 거 보면은 역시 또 안 후보에 대한 그 신뢰도 그 지지층에서 대단히 강하다 이걸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문재인 후보도 뭐 한동안 상당히 약했습니다만은 역시 치고 올라오는 것이 그 제1야당의 어떤 그 정통적 지지층을 결국은 일정하게 결집해내는 그 힘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세 후보 모두 지지층은 견고한데 하지만은 이번 대선의 승부는 결코 이제 거기서 안 난다는 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 더 고정 지지층을 갖고 있느냐 이거 다 뭐 팽팽하고 이거로서 승부가 이제 안 나고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누가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느냐 이거 가지고 최종 승부가 날 텐데 저는 그 점에서 봤을 땐 바로 지금 박근혜 후보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다.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성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안팎의 상황들, 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를 조기에 수습하거나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확장성의 한계가 확인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야권 단일 후보 과정 이것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전반적인 판세로 봤을 때는 저는 박 후보의 위기 상황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진단을 합니다. 네네. 지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보자들의 그 결집 양상 속에서 위기는 박근혜 후보 쪽에 있다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된 이래 최대 위기입니다. 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10월 2일 선대위 사실상 출정식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5명의 중앙선대위 의장단 중에서 2명이나 빠졌습니다. 김무성 전 원내대표는 가족 여행 때문에 빠졌다고 하고 김태호 의원 전 경남지사는 지역구 일정 때문에 빠졌다고 하고 뭐 제대로 된 집권당의 어떤 선거 체제를 갖춘 분위기에서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10월 2일 다시 뛰자고 박근혜 후보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다음 날 새누리당 뭐 10여 명이 골프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멤버들 보면 참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구성들이에요. 선대위 부위원장이 2명이나 꼈습니다. 그리고 뭐 쇄신파의 리더라는 사람도 들어있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했던 사람도 들어있고, 지난 4.12 총선에서 뭐 박근혜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돼서 노른자비 공천을 받았던 사람도, 교수 출신 2사람도 들어있고, 지금 70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가장 현장이나 또는 조직에서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들이 대거 선대위 출정 시 다음날 골프에 참여를 했어요.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자기의 선거라고 생각해서 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저 뭐 친박계라고 분류되는 선대위의 핵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뭐 한 20여 명? 20여 명 정도도 뭐 많이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선대위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그 일반인들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제일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후보로서는 가장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네. 이 박사께서 홍 교수님께서는 네, 아마 그 유권자들도 그야말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항상 고정 지지층이 박근혜 후보에게 제일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권은 후보가 둘이 나눠져 있단 말이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있는 고정 지지층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둘을 합쳐놓으면 이기는 거죠. 4.11 총선에서도요. 의석을 152석이나 절반 이상을 과반수를 넘겼습니다마는 전국의 득표에서 보면은 민주당에 졌거든요. 새누리당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그 총선과는 달리 각 의석이 전부 다 흩어져 있는 거하고는 달리 지금 한 자리 가지고 전국에서 같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야권이 단일화된다면 거의 필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정 지지층만 가지고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는 그 김진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아마 이 지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야권이 서로 분열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가장 큰 그 중진이고 그다음에 먼저 포용을 했어야 할 정몽준, 이재호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박근혜 후보가 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몽준 의원은 합류하겠다고 뭐 합류 의사는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상 완곡한 거절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그 기꺼이 그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전부 전직 전 대표 한나라당의 대표도 지냈고 뭐 이건 중진으로서 당을 대표하는 간판 얼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내세웠던 가치가 뭐냐면 국민 대통합이에요. 그런데 대통합은커녕 당내 소통합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밖에는 더더욱 말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광옥 그 씨를 이제 영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동의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한광옥 씨에 대해서 그 영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에 영입돼 있던 안대희 그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이걸 한광옥 씨를 영입을 했을 때 내부의 캠프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캠프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발표를 하니까 영입 발표를 하니까 내부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 막 터져 나오고요. 반대하는 의견 막 터져 나오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경제민주화 가지고 경제민주화 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 지금 막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심한 말로 콩가루 지방 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대선을 치르겠느냐 하는 거죠. 새누리당 얘기는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얘기만 따로 좀 이따 따로 듣기로 하고요. 지금 그 콘크리트 지지층 얘기를 하면서 그 지지층 가운데서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글쎄요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뭐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내세운 그런 응답자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왜 벌어질런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지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에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그 전에 이야기했던 부동층이 5%밖에 없는 경우로 있었어요. 여론조사가요. 그러면 대부분 다음 선거에 찍을 만한 후보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죠. 지금 현상이. 그러면 우리가 부동층하고 무당파를 약간 구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당파는 항시 저쪽 당으로 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일로 지지할 수도 있고 전형적인 이제 스윙 보터 표심이 바뀔 수도 있고 중도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안철수 교수 현상이 그런 겁니다. 안철수 교수의 그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이
과연 견고한가 안 한가. 저는 매우 견고하지만은 양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서울시장 선거를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정당 없이도 그 시장에 당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 지지층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당이라는 어떤 조직은 없지만은 결속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30%까지는 아니어도 20% 이상의 고정 지지층이 부동층이 현재 새누리당하고는 다른 그 선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민주당만 있었으면은 아마 부동층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 쪽으로 이쪽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진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무서운 것은 우리 육찬정 박사가 박근혜 후보가 문제점이 많다. 후보 자체는 문제점이 많고 새누리당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는 견고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48대 45. 과연 투표도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 전화 받고 지지한 사람하고요, 투표장 가는 사람이 틀립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0%면 그의 투표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즉,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투표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 지지층에서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동일시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게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40%. 문제는 야권에 있어서 이 단일화라는 것은 저는 기본 전제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단일화를 해야지만이 새누리당과의 대적을 할 수가 있고 정권 교체라는 소위 말해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론 지지층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 여론 지지상에 나타난 것으로서는 박근혜 후보는 큰 위기는 없다. 다만 앞으로 표의 확장성이 있어서나 당내 그 균열을 좀 막아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 저는 박근혜 후보는 나름대로 표를 가져간다고 봅니다. 저는 위기가 오히려 야권, 지금 지지율만 높지 실제 이게 투표로 직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숙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만 제가 좀 보태면 이렇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의 지지가 견고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자꾸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견고한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투표장에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투표 포기하는 그 견고한 지지층에서 투표 포기하는 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 후보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반드시 투표장에 나간다라고 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 수가 있다. 견고한 박근혜층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견고한 지지층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박근혜 후보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또 새누리당의 내홍이 만만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그 최경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자진 사퇴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인적 쇄신 논란이 그동안 매우 강했는데 이쯤 되면 뭐 논란이 좀 봉합될 수준인 것인지 아직도 더 남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새누리당에서 벌어지는 논란은 문제의 핵심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친박계가 박근혜 후보 주변에 있느니 없느니 이선에 후퇴해야 되느니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사안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선거는 뭐 문재인 캠프를 봐서도 알겠지만 실무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측근이라든가 자신들의 그 조직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후보 비서실장, 무슨 각종 선대 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캠프 그 후보 얘기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노무현 386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윗선에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간판급 인사들, 이 간파급 인사들의 성격과 스타일이나 경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보가 유권자에게 나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둘러싼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서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데 그렇습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장이 지금 그 내세우는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중수부장 출신이고 뭐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강력한 쇄신 의지로 인해서 뭐 청년과 이제 반부패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만은 뭐 기존에 지금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김종인 위원장이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야말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 경제수석 때 거액 뇌물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미 그 사람을 박근혜 후보가 그런 과거 경력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내가 활용을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간판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큰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안대 위원장은 선대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 판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쓰는 스타일의 이런 인선 방식을 일단은 수용하겠다라는 암묵적인 동의 아닙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보다 훨씬 더 그 혐의가 미약하고 지금 한강옥 위원장은 지금 지난번에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뭐 그 재심 가운데 청구 중이죠. 증인이 증언을 번복한다고 그래서 이제 재심을 청구해 놓고 예,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논란이 될 만한 혐의는 아니다. 때문에 안대 위원장이 그런 것을 강조함으로써 박근혜 후보 캠프의 뭐 반부패 이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정치적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어떤 논란으로 연결되기에는 논리적 구조가 네. 미약하다. 그저 집안 싸움 정도로 비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것보다 오히려 더 한강호 위원장을 영입을 함으로써 박근혜 후보가 계산했던 거. 그러니까 과거 이 동교동 세력 때지는 네, 화해. 민주화 세력과의 화해, 대통합 뭐 이런 것으로 얻는 플러스가 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네. 그 박근혜 후보하고 그 캠프하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진정을 이제 충고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지지율은 좋지만은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번에 한강옥 이제 이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영입한 과정을 보면 저 누가 그 실무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강옥 위원장 개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포부라든가 욕심의 결과가 저는 맞아 떨어졌다고 보지. 과연 그 사람을 영입함으로 해서 무슨 효과를 봤을까? 과연 민주화 세력, 뭐 더 확실하게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호남표가 올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호남의 표심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호남 사람은 그동안에요. 뭔가 기존의 판을 없는 어떤 저항 정신이라든가 개혁 정신이 있는 사람을 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 사람이 아니면도 적극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한강욱 실장도 나름대로 경륜이 있고 나름대로 무언가가 있지만은 정말 호남의 민심을 끌고 올라면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걸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수학을 가지고 산수를 한 겁니다. 수학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따르는 무리들이 호남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호남 정신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박근혜 후보의 개인 인식의 가장 큰 문제고요. 조직으로 들어가면요. 저는 그 박근혜 후보 캠프에 친박이 많다는 거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까지도 박근혜 친박계가 접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비주류의 공간을 넓혀 들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 넓혀둬야지만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과거에 양김 대통령 될 때 보십시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만 대통령 시키게 됐죠. 모든 대통령이 30만 표, 몇십만 표 때문에 외곽단체 정당이 총동원이 돼갖고 표를 긁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허접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당 속에 있는 정몽준을 왜 만납니까? 만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당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4월 11일 날 총선 때 박근혜 후보가 당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보수 세력이 당 간판 잘 안 바꿉니다. 정말 안 바꿔요. 근데 새누리당도 확 바꾸니까 정말 이건 판을 바꾸겠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대로 있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사기일 수도 있고요. 오만함이에요. 정말 새 판을 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박을 치라는 게 아니라 친박을 놔두더라도 당내의 그 범여권 진영들이 다 당에 들어오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조금만 추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 마무리하면요. 뭐 이재호 의원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의원 같은 경우도 정무준과 달리 이상한 서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범여권 후보가 박근혜 후보로 단일화된 게 아니다. 나는 여운을 한자락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만큼 새누리당이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당의 리더십이 지금 너무나 추락되어 있고 당이 균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박근혜 후보가 제일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권한이 많고. 이걸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된다.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문제다로 얘기를 지적해 주셨네요. 잠깐만 추가를 하고 우선은 사실관계만 조금 우리 정정을 하면 보수 정당이 이름 바꾼 사례는 굉장히 많죠. 없는 게 아니라 민자당에서 신한국당,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 지금 새누리당. 네. 많이 많죠. 민정당에서 아마 이쪽 야권 바뀐 것보다 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래요? 보수정당이 이름 바뀐 거는 벌써 5-6차례가 여러 차례 되는 것이고.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호남 민심에 관한 뭐 나름대로의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하는 것은 많이 이제 깎아내리고, 뭐 예를 들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첫 번째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누굴 썼습니까? 김중건 씨를 썼지 않습니까? 김중건 씨야말로 대표적인 TK 인사 아닙니까? 그리고 민정당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50 인물이고, 그런 사람을 초대 다른 자리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썼을 때 호남 사람을 포함한, 호남 세력을 포함한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세력에서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김중건 비서실장이 나중에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서 초대 그런 사람을 했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에 이어서 광폭의 행보를 했다라는 평가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호남 사람이, 호남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액션을 하는 것은 찬성할 만한 일이고, 상대 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물론 저는 박근혜 후보가 한광옥 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대단히 어떤 그 정치적인 확장을 이루고 뭐 상당한 무슨 지지율의 상승을 가져오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이렇게 지평선을 넓히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고 새천년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했던 사람을 영입해서 같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보이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김대중, 김중건 관계를 생각하면 이걸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요. 한광옥 씨 영입을 가지고 아마 박근혜 후보가 호남표를 얻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3살 먹은 어린애도 알겠죠. 한광옥 씨 뭐 정통 민주당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거의 등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뭐 영입해가지고서 호남표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과거와의 화해죠. 화해와 용서가 없이는 대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행보의 하나로서 봐야 되는 것이고, 상징성이 더 큰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아까 김중건 씨를 비서실장에 영입하는 거,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그걸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그 평가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현재 민주당이나 현재 야권에서 아주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한테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와달라고 얘기하면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특히 동교동교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뭐 한 사람을 같이 이렇게 영입하고 하는 것은 저는 적어도 화해의 그 제스처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친박계 내부의 문제, 아까 그 네. 새누리당 내부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나머지 야권 두 분의 후보하고의 양자 대결에서 지금 그 추석 직전부터 밀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뒤집혀갖고 다시 돌아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에도 보면 추석 민심에서 뒤져가지고 끝까지 따라잡지 못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경선에서 추석 민심에서 뒤진 다음에 끝까지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은 1.2% 차이로 졌거든요. 자,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친박계 중에서도 뭐 원조 친박도 있고 뭐 지금 현재 친박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달라서가 아니라 그걸 위기로, 얼마나 위기로 보느냐, 얼마나 큰 위기로 보느냐는 위기의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표현되고 표현이 되는 모습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비치냐 하면, 마치 지금 대선에서 아직 승리도 하기 전에 지금 자리 싸움 하는 거 아니냐. 네. 친박계 물러가라 말이죠. 뭐 이런 그 뭐 판을 새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축구에 있는 사람 다 물리고 그러면 새 사람 넣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닌데 결국은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 안 듣겠습니까? 똑같은 얘기 들을 건데 지금 그런 논의가 나오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야, 이거는 지금 정답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그 가장 지지율 역전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은 단일화 프레임 아니겠어요? 단일화 프레임이 모든 주민 유권자들의 관심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일화 프레임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불협화음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위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캠프, 네.
아까 원래 주셨던 이제 질문으로 네. 돌아가서요. 최경환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사퇴 이제 할 거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당내에 있었던 그 친박 이선 후퇴 이 논란은 좀 봉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박근혜 후보의 지금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좀 역부족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미 그 지점을 좀 넘어서버린 상황으로 지금 어렵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박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주변 사람 한두 사람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되기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 내에서는 후보만 바꾸고는 후보만 제외하고는 다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정작 지금 바꿔야 될 거는 이제 후보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의 이제 모습이 이제 정작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문제의 그 핵심은 저는 박 후보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데서 지금 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제민주화. 분명히 새누리당 박 후보가 선점을 했습니다. 후보 선출 직후에. 그 이슈를 선점했는데 그 이후 당내 논란이 불거졌을 때 분명한 입장 정리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김종인 위원장 손을 들어줬어야 되는데 이양구 대표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그 선점했던 효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교동계 영입도 저는 그 통합의 효과 이거보다는 사실은 박 후보가 내걸었었던 이 쇄신과 충돌이 되는 부담 이게 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그 영입의 어떤 인물들이 이미 좀 흘러간 사실상 퇴역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는 박 후보가 지금의 위기 상황이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위기 돌파의 어떤 능력, 관리 능력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박 후보는 지금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 판단, 입장 이런 거를 놓지 않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경환 실장의 퇴진 이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박 후보의 난국은 좀 계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경환 실장이 퇴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김종인 씨한테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게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계속 내세우거든요. 경제민주화 왜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정권 잡고 거기에 대한 수단인 거 아니겠어요? 수단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무엇로 채울 거냐에 대한 처절한 논쟁이나 치열한 논쟁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김종인 그 위원장은 딱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경제민주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가지고 있고 남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몰라서 그렇다 이러고 치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각 분야를 맡고 있는 각자 아까 안대희 이 정치실행 특위위원장 제가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분 생각이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후보에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똑같이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후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후보의 이 후보만 빼고 나머지 다 친박계 다 물러가라고 얘기할 정도 그렇게 강하게 물론 위기의식에 대해서 경종 울린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은 그것이 밖으로 비칠 때 보이는 새누리당 내 불협화음 이것에 대한 여파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전부 각자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소신만 갖다 내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지금 유창든 박사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새누리당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의 태도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우리는 그래도 지금 단합해서 나갈 때다. 그 쇄신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적절한 것일까요?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도 비판을 받을 만큼 또 여러 가지 한계와 실수를 보이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지금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의 하나의 정신이 또는 소속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정신이 과연 다음 정권을 차지할 만큼 자격이 있는 것이냐. 본질적인 문제네요. 네, 제가 보면요. 거의 지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적 해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케이스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째는 지금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한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정당,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해서 위헌적 소지가 있는 법률을 야당하고 합의를 해준 것은 집권당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선진국의 집권당이 이렇게 위헌적인 법률, 잘못된 법률을 합의를 해줍니까? 덜컹. 제가 판단할 때는 표에 눈이 멀어가지고 대통령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리고 헌법이라든가 이런 헌법적 가치도 망각한 것이고, 이런 데서 오는 하나의 그런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천절 10여 명 의원들 골프 파동 사태, 그리고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천 못 받았을 때 본인이 뭐 탈당하느냐 마느냐 했을 때 백의종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맡는 것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 이번 선거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 내가 분열로 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보수 세력들이 얼마나 갈채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선대위 의장단에 임명됐는데 그 출정식에 가족 여행을 핑계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은 거의 보자면 하나의 그 가치의 실종이다. 그리고 자신이 얘기한 것에 대한 이율배반이요, 모순이고. 제가 케이스만 그렇게 드는데 말이죠. 김태호 전 지사, 아니 똑같이 5년 전에 박근혜 후보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이명박 후보와의 경선에서 졌을 때 박근혜 후보가 전당대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합을 해서 이명박 승리를 위해서 뛰자라고 해서 박근혜 후보는 사실상 몸으로 실천을 했잖아요. 이해창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같이 하자고. 공동정권 얘기까지 술술 흘리면서. 그리고 그걸 다 유혹 뿌리치고 13개 시도 추운 날씨에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 다 해줬잖아요.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패배자였지만 그것을 승복하고 단합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박근혜 후보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 김태호 전 지사, 김태호 의원 출정식에 지역구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김무성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금 네. 다 일일이 저약하고 제가, 있죠. 네. 제가 좀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박근혜 후보를 좀 옹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김진 의원님의 주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적 정체를 확실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내곡동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무엇을 뉘앙스가 있냐면 여권 결속을 확실히 하고 보수 색채를 확실히 하라는 압력을 좀 주고 있는 거라 보거든요. 저는 박근혜 후보가 그런 여권 내의 주문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이 시대 정신이라든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다가갈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당에 일단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논의를 당에다가 아예 던져버려라라는 걸 하나 주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앵커께서 박근혜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이라든가 발언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정말 그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보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저는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부터 했냐면은 경선 룰 그거 바꿨어도 되거든요. 보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그건 바꾸면 더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정치라는 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6 발언을 그렇게 발언을 하면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또 저는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너무나 4천만 국민만 쳐다봐요. 높은 자리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를 들어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8명이라는 유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 살인을 당한 8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면은 나머지 4천만 국민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는데 거꾸로 국민들한테 딸콩 이야기하고 그냥 사과라고 끝내버리니까 8명 유족들은 그걸 사과라고 받아들여?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진정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번에 당을 막 바꾸자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은 황우리 대표 이런 말이에요. 박근혜 후보 딱 눈치를 보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헌 당규상 힘들다고 이야기를 다 하고요. 당헌 당규가 헌법입니까? 헌법도 바꿔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요. 아, 일단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이대로 갑시다 그러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봉합을, 아니 지금 70일 동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닌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바뀝니까? 그래서 저는 새반짝이를 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지 자꾸 뭐냐면은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이 판단이 깔려 있어가지고 한식에
빨리 그냥 정리할 것을 네. 늦게 가고 있는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걸 캠프 이야기하십니다. 문제보다 제가 이어진 얘기 좀 드리고요. 후보 개인 문제라는 네, 점에서 네, 유 박사님하고 저기, 통하는 것 같아요. 예, 두 지금 분. 예. 같이 이제 그 김논설 의원 말씀하신 것도 위기였고 저도 위기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얘기 주문이나 이제 해법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김논설 의원 말씀하신 거는 새누리당이 보수 정신으로 정신무장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금 가야 된다. 그렇게 돌파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길이다. 새누리당이, 박 후보가. 지금 문제는, 지금 박 후보가 이 확장성의 제동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번 대선에서 중도 표심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변화를 지금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시대의 어떤 그 인식이나 사고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갇혀 있고 그리고 어떤 좀 더 안정적인 길로 가지 파격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그 변화 보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탈보수의 중도의 지점으로 가야 위기가 돌파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이제 네. 정반대의 어떤 좀 주문이라고 반대 하겠습니다. 의견이십니까? 잘 정확하게 해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뭐 정책이야 중도로 좀 갈 수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혁당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지적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지적이 맞아요. 저도 항상 왜 그렇게 인혁당이라고 하는 유신 피해의 가장 최대 잘못을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느냐라는 불만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문제들은 저는 무슨 보수 세력이 결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회 공익적 가치에서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3명이 나와서 1명이 되고 만약에 2명이 떨어졌으면 그 2명이 당선된 1명을 열심히 도와서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조차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나의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을 포함한 비판 세력들 중에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정치 지도자가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또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굉장히 비판을 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원칙이 실종됐느냐, 유동적이냐. 그런데 만약에 딱 뚝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면, 예를 들자면 경선 룰 같은 문제, 왜 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을 바꾸느냐, 기존의 룰을 선수가 룰을 바꾸자고 할 수가 없다라는 원칙을 지키면 또 왜 그렇게 유동성이 없으며 경직됐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니, 이런 풍토에서 어떻게 지도자가 원칙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에 대한 비판도 저는 어떤 공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특검법 문제도 뭐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단합으로 해서 보수 세력이 결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헌법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그 가치를 왜 지키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박근혜 후보가 성이 같아서는지 몰라요. 지금 김진 의원님이 박근혜 후보를 옹호를 하고 박근혜 의원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대해서 항변을 한 것 같지만 저는 역으로 그게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잘못된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주문, 옹호 이런 단어 몰라요. 왜냐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주문, 옹호 이런 단어 모르고, 저는 토론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비판 내지는 설명하고 분석할 평가할 뿐이지, 제가 언제 뭘 주문하고 뭘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말씀하신 주문하고 옹호라는 단어는 좀 빼주세요. 말꼬를 잡게 되니까 그 이야기는 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자, 박근혜 후보가 원칙을 지켰다는 그것이 본인한테는 오히려 그 원칙을 잘못 지키면 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명박 정부와 같은 배를 탔다고 해서 이명박 정권을 그대로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거 인정합니까? 그건 또 난 무슨 다른 논리라고 생각해요. 별개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총선 때요. 올해 이 선거 정치 일정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른 게 대선과 총선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일정이 많이 지금 수년이 됐어요. 즉 상반기 대통령 후보가 거의 정해졌을 건데요.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총선 치르느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름 바꿨을 때 단순하게 바꾼 거 아닙니다. 과거에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시대로 마감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그동안에
정말 국민들이 계속 외쳐대 왔어요. 그래서 모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야권 통합을 무조건 밀어줬거든요. 묻지마식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후보가 계속 인기라든가 지지를 높이 얻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당 내에 있지만은 박근혜 후보야말로 여당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청산할 수 있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박근혜 후보가 지금 해줄 가장 큰 원칙적인 것은 뭐냐면 그 정치적인 그런 서로 간 국민과의 약속이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은 이명박과의 정부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같이 협조적인 관계를 갈 것이냐 원칙적으로 아니면 정말 심판과 차별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곡동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 특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 의원님이 주문한 것은 뭐냐면 유연적인 발상이 있는 것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잘못됐다. 헌법의 룰을 어긴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는 문제 보험이 안 틀렸어요. 아니 됐습니다.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특검을 얼마든지 받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받겠지만 공정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원칙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맞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왜 이명박 정부를 청산해야 됩니까? 아, 네? 이 문제는 그것도 좀 서로 오늘의- 가치관의 판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명박 정부를 기본 청산을 전제로 해야 되고, 이야기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박근혜 국민이란- 후보가 아니, 국민이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말 쓰지 선을 마세요. 분명히 그럼 차별화시키는 것이 국민이란 말 도움이 쓰지 된다. 마시라. 이명박 정부도 공고가 있는 것이고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다 공고가 있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청산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서 김진 의원님 여기서 좀 주문이 정리를 해야 박근혜 후보한테 되겠습니다. 부담이 갈 수 있다는 그치. 거예요. 주문이 아니라니까 또 네. 두 그러시네. 분께 좀 죄송하지만 아니 그런 단어는 앞으로 좀 알았습니다. 쓰지 마세요. 네. 지금 주문이 아니고 평가라니까. 이런 얘기는 뭐 사실 뭐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의 그 얘기의 초점은 후보 캠프의 인선에 관련한 문제였는데 역시 박근혜 후보는 오랫동안 이 대선 주자로서 그 수위를 지켜온 그 후보답게 후보 자신의 문제가 또 많이 노출돼서 많은 다른 토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민주통합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가 원래 화평 용광로 캠프를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실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은 다른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캠프 내에 여러 가지 또 캠프가 있던데요. 시민 캠프, 민주 캠프, 미래 캠프 이런 캠프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캠프를 만들게 됐을까 좀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 있었겠죠? 유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시 이제 친노가 앞에 나선 거 아니냐. 아마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 그 주변의 그 실무팀, 여기 이제 팀장급들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같이 했던 인사들이 이제 대거 이제 포진을 했다는 거, 또, 그 시민캠프 쪽에 공동대표 15명 가운데, 뭐, 문성근 뭐 고문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나섰다는 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얘기거리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그건 아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광로 선대에 이제 내걸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초기 인선할 때는 그래가지고 탈계파했다 뭐 평가를 받았으면은 뭐 좀 이제 다소 불편하더라도 물론 이제 후보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거 단기간 내에 아주 효율성 있게 치러야 되려면은 손발 맞춰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편하다는 거, 그래야 이제 뭐 혼선이 없다는 거, 그건 이해합니다만은 다소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논란이 어떤 재현될 빌미를 아예 만들지를 않고 그렇게 되면 여당 쪽에서 당장 이 친노로 이제 몰아갈 것도 이제 뭐 뻔하고 또 이제 호남 민심 가까스로 이제 달래고 왔는데 또 거기에도 또 좀 뭔가 좀 갸우뚱거리는 정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한 거 저는 그거 말끔하게 좀 더 그런 소지를 없애는 게 바람직했다 이제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뭐 어떻게 두고두고 얘기할 정도의 뭐 그런 무게가 있는 사안은 또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그냥 잠깐 뭐 그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고 또 어차피 이제 굴러가는 거 뭐 그 팀이 뭐 이렇게 전면에 부상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두고두고 뭐 시비거리가 될 뭐 그런 정도의 무게를 갖는 사안은 좀 아니다. 좀 그렇게 과연 생각을 그럴까요? 합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뭐 시민 캠프다, 민주 캠프다, 미래 캠프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뭐 저는 그거는 뭐 일하는 주로 그 캠프가 일하는 것이 주로 시민 사회와 관련된 그런 공약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건 시민 캠프, 미래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거 뭐 하는 공약 개발은 또 뭐 미래 캠프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한 거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선대위원장을 굉장히 많이 한다거나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친노 핵심 인사들이 지금 캠프라든가 혹은 뭐 대변이라든가 지금 그 실질적인 요직에 다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국민들이 판단할 때에는요, 후보자도 판단하지만 캠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충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함께 하겠구나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 그 후보가 용광로 캠프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친노 집계 세력으로 전부 다 이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친노 세력의 완전한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친노 세력에 의한 통치를 지금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효율성 문제, 효과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친노 집계 세력으로 이런 그 캠프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로 확장하는 이런 그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뭐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대로 만약에 대선 캠프로 갈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의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러한 그 이 캠프의 이 구조, 그러니까 또 충원을, 캠프 인사의 충원에 대해서 보다 더 그야말로 확장적이고 포괄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2층 구조라고, 하나는 그 밑에는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이고, 2층은 유권자들에게 이미지와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간판급 인사들. 지금 문재인 캠프로 보면 간판급 인사들은 시민 진영이라든가 외부에서 영입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0명의 선대위원장 중에서도 시민 진영 출신들이 있고,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2층 구조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1층 구조도 말이죠. 어떤 조직이든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후보의 생각과 철학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후보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가지고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친노 인사들을 그런 캠프의 실무 핵심으로 꾸미는 것이 아무런 이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고 정권의 2인자였고 노무현 정권이 성공했으며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가치를 남긴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후보는.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본인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가 생각할 때는 노무현 정권의 부활입니다. 그럼 그 부활을 위해서 노무현 정권의 성공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자기가 실무 핵심으로 쓰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만 제3자나 객관적인 뭐 일부 유권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노무현 정권이 531만 표로 선거에서 진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정권이었다. 그리고 적어도 공가를 따지자면 8대2 정도로 8대2나 7대3으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그런 캠프를 꾸미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그것이 무슨 사회 공익적 가치에서 그런 기준에서 잘 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며, 문재인 후보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문재인 후보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같은 고민이 있고 당면 과제가요. 그 캠프에 친노가 많이 들어간 것은 저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캠프라는 것은 정말 후보자하고 모든 것이 수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입니다. 마치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쇄신과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라면 민주당에 대한 그 문재인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마치 무소속 후보같이 뭐 캠프만 있는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이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고향이 이제 호남이라서 내려가 봤는데요. 호남의 민심을 제가 뭐 전체를 다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는 안철수 교수 같았어요. 그런데 민주당을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을 쇄신할 수 있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즉 호남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찍었어요.
뭔가 민주당에 쇄신 요구를 했고 틈만 나면 뭔가 틈만 보이면은 무소속을 또 당선시키고 그런 지역이 이제 호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캠프를 뭐 용광로 캠프라 그래가지고요. 본부장, 뭐 1본부장은 뭐 이용수 의원, 2본부장은 충청도 이상민 의원. 그래서 겉모양을 봤을 때는 모든 계파가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무진은 또 친노, 경선을 같이 치렀던 사람들이 치르고 있고 여기만 열중을 한다는 거예요. 당을 그대로 맡겨놔버려요. 당을 쇄신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호남만이 뭐 유권자는 전체 국민은 아니지만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이 되라. 문재인한테 리더십을 발휘하라. 그러면 첫째 당의 쇄신을 시키라는 거죠. 뭔가 노후화되고 인위적이고 뭔가 물러나야 될 사람을 좀 물러나게 하고 좀 젊고 정권 교체에서 수권 야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민주당을 만들어라. 만약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것까지를 갖다가 리더십을 발휘한다면은 당내 지지 결속은 물론이고 정말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는 모멘트를 저는 마련을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문재인 후보도 문제는 있습니다. 선대위에 대해서만큼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이미지 관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민주당의 구조에 대해서는 약간 방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쇄신을 갖다가 네. 해야 될 과제를 저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아까 이제 두 분 의견을 듣고서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실무적인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아까 이제 언급한 것처럼 그 인선에 대해서 제가 뭐 미리 이제 코멘트를 만약에 뭐 의견을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더 발탁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면은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자체를 잘했다 뭐 이러는 건 아닌데 하지만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좀 이제 실무적인 거로 이제 뭐 한정을 한 걸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제2의 노무현 정부가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건 좀 너무 이제 확대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광주 내려갔을 때 뭐 참여정부 시절에 그 과오라는 뭐 표현까지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을 이제 쓴 마당에 뭐 제2의 뭐 노무현 정부 뭐 그게 되는 거를 뭐 상상하기도 어렵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저는 뭐 그것이 그것이 어떤 과거의 어떤 복원 이것이 뭐 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다음을 꿈꾼다고 했을 때 그것이 뭐 답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좀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이것은 의견입니다. 좀 정치적 의미를 좀 약하게 두시는 편이나요? 캠프 인선과 관련해서는? 예, 저는 좀 실무적인 문제 문재인 아니에요. 후보가 호남에서 얘기한 과오는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사과를 하고 과오라고 얘기한 것은 민주당, 호남 정당 민주당의 간판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그렇게 집권한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리고 의원들을 데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해서 결국은 민주당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을 사과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이러이러한 실정을 했고 이러이러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과오를 사과한 게 아니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교, 국방, 경제, 복지 여러 가지 정책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사람이 문재인 후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그 캠프의 실무 핵심으로 꾸민 노무현 386 이 진영이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청와대로 다시 진입을 해서 실제로 어떤 그 통치의 실무 핵심을 꾸미게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노무현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좀 사실관계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문재인 후보가 사과한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그 특검을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인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남 그 유권자들에게 사과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문제인데요.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 문제를 사과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전국정당화였습니다. 지역균열을 해소하는 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가서 이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밀리는 그런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열, 분열이죠. 우리나라에 아주 고질적인 이런 지역 정치를 완화하고 타파해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불과 17%밖에 안 되는 의원을 데리고 이 미니 정당을 만든 게 열린우리당이에요. 무모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정신은 있었던 거거든요. 지역균열에 대한 완화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쏙 빼버리고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예. 이것이 과연 저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런 유권자들에게 네. 과연 그렇게 긍정적일까 하는 충격적인 생각이 저는 있어요. 여기에서요, 그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것이요. 저는 문재인 후보가 그 사과한 것은 저도 크게 감동을 못 받았고, 별로 그렇게 왜 굳이 그런 사과를 광주 가서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호남에서요, 열린우리당 만들었을 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뭐, 열린우리당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민주당이 분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서로 많은 비판을 하고 경쟁을 했지만은, 호남인들은요, 그 열린우리당 만든 거 정치 개혁을 한다면은 적극 찬동한다. 이런 지지 의사를 보냈어요. 제가 문재인 후보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몇 가지 말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싫어한 게 아닙니다. 그 섭섭함은 당연히 있죠. 문재인 후보가 할 것은 뭐냐면은 민주당을 제대로 계획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지금 모든 저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들이, 단체장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요. 그게 좋은 효과도 보지만은 어떤 그 유권자도 그럽니다. 난 너가 미워서 문재인 못 믿겠다. 그 무슨 말이냐면 호남에는 기득권 측은 작지만은 정치적 기득권 측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희들이 잠깐요. 너희들이 그 계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문재인 후보가 계획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보 개인에 대해서 뭐 저희가 주문하거나 또 얘기할 부분은 또 따로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후보 캠프의 인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 윤여준 전 장관의 영입 같은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각기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야당 지지층 내에서도 뭐 논란이 뭐 적지 않게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 후보 입장에서 특히 그 안철수 후보하고 경쟁 염두에 두더라도 좀 더 그 중도층으로 다가갈 필요성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일단은 그 윤여준 전 장관이 뭐 이렇게 뭐 극단적인 그런 위치에서 뭐 생각을 하고 뭐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를테면 좀 합리적인 어떤 보수 이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도 뭐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큰 틀에서 껴왔는데 그렇게 뭐 충돌하는 뭐 무리는 없었다, 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뭐 하는 얘기인데, 어디든 간에 좀 후보가 어차피 이런 거에 관한 선택의 전권을 갖고 사실 하는 선거가 아니겠는가. 지금 기본적으로 일정도 촉박하고 각 캠프에서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정말 이게 뭐 흐름을 좌우하는 문제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하나의 이런 강론적인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을 시간조차도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새누리당 뭐 동교동계 영입 얘기했던 것도, 그거는 뭐 제가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거에 관한 이제 판단을 얘기했던 거고, 뭐 그렇게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모두 공통적으로 결국은 자신들이 후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택권을 갖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어차피 12월 19일 날 이제 유권자들이 이제 표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누구 한 명 한 명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논란 벌이고 저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말씀드리면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제 당장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라는 것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차리면서 뭐 장기적은 아니죠. 하여튼 12월 19일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캠프의 정책 준비라든가 인선도 중요하지만, 뭐 당장에 그 단일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경선에서 뭔가 이겨야 된다라는 것. 그 야권 내의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캠프가 당분간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많은 그 열과성을 좀 동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윤여준 씨를 이제 영입을 했다고 보는데요. 진짜 대선 가도에서 윤여준 씨를 영입했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윤여준 씨가 왜 갔으며, 갔다는 것은 본인이 가서 뭔가 정치적인 판을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이 어무로해서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굳이 제가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교수와의 그 경쟁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저로 가는 것보다는 발목을 잡아놓은 게 좋겠다라는 정도이지, 윤여준 그 전 장관이 그 문재인 캠프에 영입된 것은 어떤 단기적인 목적에서 저는 이루어졌다고 단일화를 보고요.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구속으로 면이 둔 인선 그런 과정이 인선이다. 다분하게 그런 네.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네. 윤여준 씨를 그냥 뒀어도 아마 뒀어도 안철수 캠프는 안 갔을 겁니다. 그 두 분의 관계로 미뤄볼 때.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분이 가서 이제 맡은 게 이제 국민통합 위원장이잖아요. 민주당에서 뭐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소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정당에서도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소위 시대 정신으로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너무 갈등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북한 저렇죠. 이 동북아 정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빨리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누구래도 뭐 생각과 이념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뭐 가서 참여해서 일하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광옥 씨가 그 새누리당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준 씨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뭐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안철수 후보 캠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침 오전에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네요.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 안철수 후보가 캠프 자체는 아직 그렇게 구체화된 모습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철수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을 우선 유 박사께서 좀 짚어주시죠.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지. 일단 뭐 외견상 제일 특징적인 거는 저는 단촐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새누리당이나 이제 민주당의 그 선거 캠프가 갖는 어떤 좀 방대함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래도 뭐 그게 뭐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고 또 그게 이제 뭐 이른바 그 안철수 스타일도 아마 아닐 거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좀 이제 단촐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선거를 치르는 쪽으로 뭐 앞으로도 뭐 계속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이 이제 되고요. 그거는 뭐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뭐 중요한 문제는 전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굳이 뭐 기존의 정치가 하던 방식대로 메모듯이 뭐 선거 캠프 차려서 뭐 하는 게 또 안철수 방식은 아닐 수 있어서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가진 오히려 또 좀 신선함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숙제는 저게 되겠죠. 그런 체제로 과연 이 큰 선거 이거를 그 콘텐츠를 얼마만큼 이제 감당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경쟁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안 후보의 이제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뭐 지금부터 이제 막 늦게 뛰어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평가를 하자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그 측근에 이 법조인이 유독 많고 그다음에 교수 출신이 뭐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교수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안철수 사단의 네. 교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많죠. 네. 많은데 아마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안철수 캠프의 소위 진심 캠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징은 뭐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평적 네트워크고 개방형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뭐 안철수 후보와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73, 4일밖에 안 남은 이런 대선에서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게 정책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그 대안을 한꺼번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방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 자체가 뭐 IT 전공자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법조인이나 혹은 그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뭐 그 자체가 대학 교수들이 저는 이게 이제 다시 뭐 다른 이슈로 옮겨갈 수도 있지만 대학 교수들이 뭐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캠프로 들어가서 그렇게 아주 전업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좀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조치를 좀 해놓는 것이 좀 네.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 학생 수업권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 네.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분들이 저는 하나 걱정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그래서 확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개방형 네트워크가 막 모으는 데는 좋은데 이걸 체계화시키고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한 좀 우려가 된다 네. 이렇게 김진주 말씀드리고 의원님 싶습니다. 아까부터 말씀하신 정치와 네. 정책 두 분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 분야는 제가 보면 전직 의원 또는 박선숙
전 의원이라든가 또는 금태섭 변호사, 네네. 변호사질 진영으로 해서 정치를 맡기고 정책은 그동안 이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해와서 오늘 1차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안철수 후보를 보좌하는 우리 교수진들께서 여러 가지 그 정확한 정책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안 후보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남북 간의 합의사항, 그러니까 정권의 대북 정책이죠. 이런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서 그 실효성을 갖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0,000개를 1,000개로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판단해서는 현행 법과 제도에 다 충돌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사항, 예를 들자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했던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이라든가 그런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국회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헌법, 법률, 국회 제도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를 공약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는 잘 몰랐을 것이고, 틀림없이 이런 조언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정책을 마련했을 텐데 왜 이런 공약을 내놓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국회 동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국회 동의를 사전에 받을 필요도 없고 사후에 받을 필요도 없고, 대북 정책이나 남북 합의사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10,000개를 1,000개로 줄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법령을 개폐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10,000개 자리에 임명권을 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공정하고 전리품이 아닌 그 대상 기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잘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10,000개를 1,000개로 갑자기 줄이면요 우리 사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는 조언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좋은 그룹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문제 제기신데. 김진 의원님이 지적한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많은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캠프가 독자적인 그 정치 행보를 목표로 해가지고 이 캠프를 그대로 가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권 담당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입니다. 지금 그 던진 여러 가지 오늘 발표했던 것들은 뭐냐면 마치 그 대통령 뭐 정권 때마다 보는 자문위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제를 던지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뭔가 숙성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사면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헌법에 안 나와 있지만은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은 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고 이야기는 했었을 거예요. 저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캠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호인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 안철수 후보만이 아니라 올해 무슨 대선 캠프가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잖아요. 또 문재인 후보 자신이 또 변호사고. 네네. 일단 법조인들이 지금 현재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참여도는 굉장히 높은 그 일반적인 현상이 안철수 교수 쪽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치혁신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정당 운영 시스템을 벗어나서 뭔가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를 생산적으로 결합을 하겠다. 그러면서 조직체 이름도 어떤 그 아젠다에 따라서 이제 포럼을 만드는 형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수가 총 책임자를 해가지고 오늘 하나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과연 그런 것이 정권 담당자, 그러면 모든 정책을 내놓으면 캠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과연 그것을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싶어요. 이제 안철수 교수 그 후보 측에 정말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내야 된다. 이건 상김 정치 때는 속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말을 헷갈리게 했던 것이 구태 정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후보도 좀 다릅니다만 둘 다 어떤 한 진영의 오너십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하기 위한 호적공이라고 보거든요. 또 흥행 조건도 좋고요. 그렇다면은 단일화로 간다 하면은 언젠가는 정당 조직과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캠프는 매우 이상적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저는 캠프 운영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전제로 할 안철수 경우. 교수 입장에서는 이 캠프 운영을 숫자를 갑자기 늘리고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정치 행보 일정을 밝히면서 현재 포럼 형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기존 정치하고는 좀 달리 좀 뭔가 산뜻한 냄새는 풍기지만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정치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철수 현재 캠프의 현 위치 그런데 주소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렇죠. 예. 그 참신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또 있던데요. 뭐 주변의 그 인사들이 전부 뭐 친노 인사 혹은 민주당 인사 김근택의 혼합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예. 조금 동의를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뭐 박원순 시장 선거 캠프에 뭐 있었다고 해서 박원순 사람도 아니고 또 김근태 전 의장하고 뭐 같이 정치를 했다고 해서 뭐 이제 와서 뭐 또 김근태 사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도 아마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세력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규모 자체가 워낙 단촐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뭐 약간 명 뭐 그 정도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하는 건 좀 너무 확대 아닌가 좀 이제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안철수 후보 과제 뭐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실은 이제 저도 간에 이제 뭐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개인으로서 어떤 그런 이후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정감 이런 거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따라다니는 이제 숙제가 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만약에 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누가 이제 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경우라더라도 후보 등록만큼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 정당의 후보로 등록을 하는 것이 그 이후를 봐도 그렇고 그 시점에 봐서도 그렇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뭐 그런 견해는 그런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 정치나 정책, 한 대통령 후보의 정치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선함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한계가 있고, 저는 포럼 스타일 뭐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에게 또 새로운 분위기를 줄 수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거기서 어떤 교수가 참여를 하든, 아니면 뭐 지방에 이름 없는 교수가 참여를 하든,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수가 참여를 하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통령 후보를 정확하게 조언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고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기본이 뭡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가능한 정책을 내놔야지 그 정책이 개혁 정책이지, 법과 제도를 하고 맞지도 않고 이 제도를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고 부작용이 있는 거를 덜렁 정책으로 내놓으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남북 합의 사항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실효성을 갖게 하겠다. 이것은 현재의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좋은 팀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그 대통령의 이 통치권 행사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동의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겠다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불법은 아닌 거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못할 바는 아닌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합니다. 지금 안철수 캠프 쪽 인사가 워낙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바 도 별로 없어요. 뭐 몇몇 분밖에 없죠. 장하성 교수라든가 홍정호, 또 김호기, 뭐 이런 이런 몇 분들은 이름이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분들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제 오늘 발표한 이제 정책 비전이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 이제 대안을 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말하자면 비판이 많으니까 이번에 정책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함으로써 약간의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회 추천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감사원장은 국회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표결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거하고 국회 추천, 이게 좀 현행법, 지금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인데 헌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거는 헌법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이렇게 그냥 이 비전에 그냥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것이 아까 박 교수 잘 말씀하셨잖아요. 실현 가능성, 실천 가능성, 정치적으로 볼 때. 오늘 마침 그 비전선 한번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색다른 토론 설전, 추석 이후에 달라진 민심 그리고 캠프의 사람들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눠주신 김진논 설위원, 홍성걸 교수
교수님, 유창선 박사님, 박상철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캠프의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들이 이제 실제로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 그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국정에 많은 기여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후보들도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